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형사 기소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흔들리는 연준의 독립성에 이란을 비롯한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고조되며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와 이 사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갈등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연준 역사에서 재임 중 의장이 이런 수준의 수사 압박을 받는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소환장의 내용이 뭡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청사 건물 증축 관련한 공사비와 관련해서 상원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파월 의장은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는 검찰이 정식 기소를 목표로 한 강제 수사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건물 리모델링은 명분에 불과하다. 위협의 본질은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But this unprecedented action should be seen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administration's threats and ongoing pressure.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환장 발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파월은 연준 운영에 능숙하지 않고 또 건물 건설에도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만큼 이제 사태는 행정부와 중앙은행의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례 없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 시도로 비춰지면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미 증시 지수 선물은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지는 등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정치적 압력에 의해 통화 정책이 좌우될지를 가릴 분기점이라고 이 사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긴장시키는 트럼프 리스크는 또 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유혈 사태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여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을 비롯한 군사 개입 선택지를 보고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 개입과 관련해서 몇 개의 옵션을 보고받았는데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실제 타격지 후보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이나 추가 제재 부과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란과 회담에 나설 수 있다,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대규모 시위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쉽게 사태가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는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사태 대책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열 예정인데 특히 연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실제 단행되었던 만큼 트럼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고요. 또 이번 주 중 그린란드 3자 회동이 역시 예고되고 있고 트럼프 상호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이르면 14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이 지켜봐야 할 변수가 산재해 있습니다. 네, 연초부터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값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600달러 선을 돌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과 은 현물 가격이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금 현물 가격은 장중 2% 넘게 오르면서 온스당 4,601.17달러를 기록해 4,6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또 은도 5% 넘는 강세를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달러에 대한 신뢰 약화가 작용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과 은 외에도 팔라듐과 백금 등 귀금속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이 중앙은행들의 금, 은에 대한 수요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달러 대비 원화값 은 폭락 수준을 보였습니다. 원화와 이 프록시 통화인 엔화 가치 하락 등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트럼프 리스크 재발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국제 금융시장 조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70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연이은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환율엔 백약이 무효한 모습입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환율 10원도 넘게 뛰면서 결국 장중 1,470원을 찍었던데요. 앞에서 조현 기자와 이 파월 의장과 이란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그 외에 일본 리스크도 오늘 환율에 영향을 줬죠? 네, 맞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61.3원에 출발한 뒤 상승폭을 빠르게 키우며 장중 한대 1,47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엔화 급락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겹치면서 원화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엔화가 약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경우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화가 엔화 약세에 동조하며 당시 새벽 장중 환율이 1,460원까지 올랐고요. 그 여파가 오늘 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 미국 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백선에 근접하던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전환됐지만 엔화 급락이 달러 약세 흐름을 멈춰 세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중동 리스크가 커질 때 원화가 더 취약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외국인이 유가 증권 시장에서 3,5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점도 환율 상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네, 대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진다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대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이 구조적인 달러 수급 쏠림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초 수입업체들의 달러 매수 수요가 늘어난 데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다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1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월 초 기준 최대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43%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연말에는 높은 환율 부담과 세제 요인으로 주춤했던 투자 수요가 새해 들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말 국내 복귀 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내놨지만 이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수급 요인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당분간 1,450원 안팎의 고환율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외환 당국 그렇다면 환율 안정화를 위해 이제 꺼낼 만한 카드는 다 꺼낸 건가요? 아직 남아있는 추가로 조치에 나설 만한 카드들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이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강력한 외환시장 안정 의지를 제안하긴 했습니다. 이 원화 약세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건데요. 이 시장의 관심은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쏠려 있습니다. 이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재가동됐다는 소식에 환율이 한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 올해 들어서는 환해지가 어느 수준에서 작동하는지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시장 평가도 나옵니다. 이달 말 예정된 미 연준의 금리 결정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당분간은 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 달러 방향성이 앞으로 좀 보다 더 뚜렷해질 경우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지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최근엔 서학개미에 이어서 달러 예금이 급증하는 부분도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0월부터 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연초와 연말을 비교해 보면 8억 달러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환율을 1,450원으로 적용하면 1조 1,300억 원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이 개인과 기업 모두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과 동시에 이 저가 매수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당국은 연초 은행권을 불러 이 달러 예금과 관련한 과도한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수요가 큰 상황에서 은행권이 추가적으로 달러 매수까지 부추기지 말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 당국은 은행권 달러 예금 잔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와 이자율 우대 등 다양한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다만 당장의 환율 흐름을 꺾을 만큼의 강력한 개입 신호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이창용 총재의 기자 설명회에서 환율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른바 영포티, 우리 경제의 주축인 40대의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1억 1천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21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집계한 건데요. 9개 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주축인 4050 세대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포진한 30대 이하에서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비은행권 대출 잔액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아 질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이한 부분은 대출을 받는 사람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인데요. 빚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이미 빚이 있는 사람들의 대출 규모는 더 커지는 부채 집중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차주 수는 1,968만 명으로 2020년 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3분기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데요. 현재 상황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줄기 시작해서 이달 들어선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연말로 가까워질수록 각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차면서 대출 취급을 중단했던 영향이 큰 만큼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14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연초부터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별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가 대출 규제 적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변동성과 더불어서 가계대출 역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또다시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올해 추가 인하 여부를 놓고선 시장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하반기, 더 나아가 연말쯤 경기 개선 흐름이 약화될 경우 한 차례 25bp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84% 오른 4,624.79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장 초반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방어하며 4,600선에 안착한 겁니다. 코스피 5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증시 대기 자금도 사상 첫 90조 원을 넘어서며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예탁금은 올해 5거래일 만에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탁금의 신용거래 융자까지 함께 늘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베팅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국내 증시의 실적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개월 전보다 약 19% 가까이 상향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여파로 LG이노텍, 삼성전기 등 반도체 부품주들의 실적 전망치도 잇따라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초도 실적 모멘텀이 장세를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 호조가 과거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반도체에 이어 기계 장비, 조선 업종도 영업이익 전망치 조정과 함께 주가가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산마켓과 H현대견들기계가 나란히 10%대 급등했고 하나오션 역시 7%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화학과 건설 업종들은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됐지만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구조조정과 LNG 사이클 수혜 기대가 부각되며 10% 가까이 급등했고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평 기대가 반영되며 20% 상승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과 대외 변수에도 국내 증시는 실적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2차 사업에 배터리 기업들이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가 전기차 캐즘 직격탄을 맞자 1차 입찰 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건데요. 관련해서 산업부 이지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사업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배터리 3사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대규모 에너지 장치 단지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이 ESS를 짓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전력 계통은 석탄이나 가스 또 원전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들 에너지원 공급은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전력 계통이 안정적인 편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인 전력 계통이란 전기 수급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통 안정화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설비가 바로 ESS입니다. ESS 수요를 정부, 즉 중앙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중앙계약시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약 20기가와트 규모의 ESS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40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차 입찰이 있었고요. 이번이 2차 입찰로 총 540메가와트 ESS를 짓는 사업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인데요. 입찰 마감이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물론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 모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언뜻 봐서는 총 40조 원 규모 사업에 1조 원짜리 입찰이라면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1차에 비해서 이번 2차 사업에 배터리 업체가 유독 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사업 구조를 좀 아셔야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일단 이 중앙계약시장에서 대표 사업자는 에너지 개발사나 발전사 같은 곳들입니다. 이들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는 게 배터리 업체인데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와 다르게 이번 2차 사업부터는 가격 평가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가격은 기존 20%에서 50%로 낮아졌고요. 비가격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격 항목 중에서도 화재 및 설비 안정성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는 ESS의 EPC 역량이 좀 중요했고요. 상대적으로 배터리는 단순 공급자에 불과했는데요. 2차부터 배터리 성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배터리 쪽에서 제값을 받을 여지가 생긴 거고요. 저가 수주가 아니라 단가 방어가 가능한 사업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이 시장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생각보다 장기화하고 있는 건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최근 미국 포드로부터 9조 6천억 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요.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인 FPPS가 사업을 접으면서 3조 9천억 원짜리 계약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이후 연말까지 국내 배터리 업체와 배터리 소재 업체의 계약 취소 금액은 17조 원이 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점점 이렇게 줄면서 이제는 조금 ESS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ESS 시장을 일종의 동아줄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최근에 배터리 3사 경영진을 긴급 소집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정도로 좀 위기입니다. 배터리 3사 가운데 그나마 좀 잘 나갔던 LG에너지솔루션마저 지난해 4분기 분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삼성, SDI와 SK온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력 시장이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인데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덜 만드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 세액공제 수령액도 줄었습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내 ESS 시장이 배터리 업체에게 일종의 동아줄이 된 셈입니다. ESS 중앙계약 시장 사업 중에서 총 40조 원 중에 배터리 비중이 60에서 7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3사가 물량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한 업체당 8조에서 9조 원의 매출 기여가 예상이 되고요. 기간이 2038년까지니까 연간으로는 약 5천에서 6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배터리 3사의 연매출로 봤을 때 비중은 LG에너지솔루션에는 2%대, 삼성 SDI나 SK온도 3%대에 불과한데요. 다만 주목해야 될 점은 10년 이상 끊기지 않는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1차 입찰은 삼성 SDI가 물량의 76%를 가져갔고요. 나머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몫이었습니다. SK온은 2차 입찰을 앞두고 서산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용 LFP 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LFP 배터리 특유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고요.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 양산 경험도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 SDI는 국내 산업 기여도가 높은 3원계 배터리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ESS의 운명을 건 2차 전지 기업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다뤄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촉발한 에너지 대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로 선정된 데다 반도체 단지 유치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이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창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은 오픈 AI, SK그룹, 삼성 SDS, 블랙록 등 글로벌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를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용수로 AI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한국경제TV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전남은 AI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연계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 뭐 10배, 20배의 AI 시대는 전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데이터 산업의 요충지로 부상했습니다. 데이터 산업과 연관 있는 반도체 단지 유치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2047년까지 반도체 생산 팹 10기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수한 입지 조건에 따른 전남의 기대감도 커진 상태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결국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볼 때 우리 전라남도가 이 AI 시대 반도체까지 연결해서 앞으로 황금 같은 기회가 올 수가 있다고. 재생에너지를 넘어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국제과학도시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까지 우리 전라남도, 대한민국 전라남도에 와서 연구도 하고 또 같이 뭐 세미나나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제 과학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전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을 지키고 수도권 이외의 첫 AI 클러스터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퇴근길,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